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미국의 금리 이슈가 잘 지나가면서 한숨을 좀 돌리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빅테크들이 나름의 복병으로 등장하면서 시장을 살짝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구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 마감 이후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증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루 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남긴 메타가 20% 폭등 양상을 보이면서 기술주 랠리를 이끌었고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3인방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공개되면서 어닝 쇼크 양상을 확인했고 시간 외 주가가 줄줄이 급락하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시간 외 증시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했는데 24,000달러 재돌파에 나서자마자 저항을 맞으면서 다시 23,000달러대 중반에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시와의 동조화가 대체 언제쯤 완화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인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안팎의 상황이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과 유사 사건인 LBRY 사건 재판 과정에서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판사의 멘트가 나와주면서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흥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코인베이스의 XRP 재상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게 또 말이 되는 것은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증권을 상장하지 않는다라는 기존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법원의 멘트가 나와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인베이스와 관련해서 더 재미있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들 이슈들이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는지 XRP 홀더 입장에서는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내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한 것이 증권형 토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에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증권 업계에 대한 기성 레거시 금융권 입장에서는 거대한 미래적 밥그릇 하나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자칫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들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면 이 밥그릇을 몽창 뺏길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래저래 산업적인 측면에서 재미진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에 플레이투원 P2E 게임 프로젝트 메타마스터즈 길드에 대한 광고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기존의 P2E 프로젝트와 조금 차별화된 컨셉을 선보이면서 사전 판매 시작부터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달도 안 되어서 이미 200만 달러 모금 돌파를 이뤄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빨리 사전 판매가 단계별로 마감되는 경우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전대로만 잘 구현된다라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 판매 프로젝트는 리워드에 대한 기대감 못지않게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대로 리서치도 안 하고 막연히 상장 펌핑이나 한번 노려볼까 이런 얄팍한 심리로 투자를 하시면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전 판매 프로젝트 발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장마감 이후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상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루 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남긴 메타가 20% 폭등 양상으로 출발하면서 기술주 랠리를 이끌었고 나스닥은 3% 이상 급등했습니다. S&P 500은 1.4% 수준의 상승을 또 다우는 0.11% 하락을 보여주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마감 이후 공개된 빅테크 3인방의 실적 발표 결과는 말 그대로 어닝 쇼크였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117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에 못 미쳤는데 애플의 분기 매출액이 줄어든 것은 2019년 2분기 이후 처음이자 2016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을 확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닝쇼크의 흐름에는 구글도 가세했습니다. 구글 역시 매출액 76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치 765억 3천만 달러를 하회했고
여기에는 유튜브 광고 매출액이 줄어든 것이 한몫을 했습니다. 그나마 아마존이 매출액 1492억을 확인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돌긴 했지만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빅테크 3인방의 이런 상황은 시간 외 거래에 모두 반영되면서 주가 하락세를 확인했습니다. 빅테크 실적 쇼크가 나오자마자 곧장 얻어맞은 것은 기술주와 특히 동조화 정도가 높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정규장이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다시 24,000달러를 뚫어내면서 나름의 기대감을 선보였지만 빅테크 어닝 쇼크 발표 이후에 곧장 얻어맞으면서 23,000달러 중반까지 후퇴한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6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44%대 위에서 자리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빅테크 실적 쇼크가 비트코인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지만 강세론자들은 중장기 관점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강세장과 약세장에서의 실적을 비교하면서 이제 우리는 강세장 초기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4년 약세장에서 마이너스 88%를 기록했지만 이후 2016년부터 2년에 걸친 강세장에서 121배 상승했고 이후에 다시 약세장에서 마이너스 84% 폭락, 그리고 나서 다시 2021년 전고점을 찍은 강세장 때까지 20배 상승,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까지 마이너스 78% 폭락, 그리고 2달 연속 그린 캔들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바로 강세장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이제 60만 달러까지 내달릴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강세장이 2년 반 동안 지속됐고 약세장은 항상 1년 정도 지속됐다라는 점을 차트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앞서 스탁머니 리잘드와 거의 똑같은 얘기를 조금 다른 숫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지금까지 3번에 걸친 강세장에서 모두 2년 반 동안 랠리가 펼쳐졌고 역시 3번의 약세장 모두 1년의 폭락장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딱 작년 12월까지 3번째 약세장을 1년 정도 경험한 건데 과연 앞으로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비트코인 반감기를 거치고 이듬해 어느 시점에 전고 돌파까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여러모로 기대도 되고 주목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다가오기 366일에서 396일 전에 매크로 저항선을 깨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는 내년 4월인데 이제 425일 남았다. 아마도 이번에는 4월쯤이 이 매크로 저항선을 뚫고 반등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석 보고 있으면 어쩜 이렇게 짜여진 각본처럼 똑같이 반복될 수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6년 반감기 366일 전에 상단 저항을 뚫고 비트코인은 거대 랠리를 벌였고 이후에 2020년 반감기 396일 전에 역시 비트코인은 상단 저항을 뚫고 거대 랠리를 펼쳤습니다. 지금 딱 비트코인은 다음 반감기 425일 이전 상황인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월간 차트가 상단 저항을 향해서 내달리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 보기에는 4월에는 이 트렌드 라인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거대한 랠리는 4월 정도부터 현실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에게 핵심 포인트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항상 반감기 이듬해 11월 전후로 전고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에 2025년 11월 전후 어느 시점 그때 새로운 전고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타임 스케줄을 역사적인 반복성이 이번에도 이루어진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흐름에서 바라본 비트코인의 강세와 더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부적으로 비트코인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시그널, 언제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상황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단연 중국의 암호화폐 정책 전환 이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최근 하도 홍콩 정부가 이래도 되나 싶게 적극적이고 또 빠르게 암호화폐를 수용하면서 이걸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중국의 진입이 이제 목전이다. 중국은 결국 홍콩을 활용해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 인민은행의 전 화폐정책위원이 아주 신박한 멘트를 날려줘서 주목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황이핑 현 베이징대 교수, 전 인민은행 화폐정책위원은 최근 연설을 통해서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금지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양반은 암호화폐 거래 금지는 단기적으로는 실용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암호화폐에 대한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개발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어떻게 규제돼야 하는지 효과적인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 암호화폐는 통화라기보다 디지털 자산에 가깝다. 이렇게 말까지 하면서 중국 당국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중국에서 그것도 베이징대 현직 교수이자 인민은행 감투 출신이 이런 말까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중국 내부에서도 분위기나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안팎의 상황이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과 유사 사건인 LBRY 사건 재판 과정에서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판사의 멘트가 나와주면서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흥분하게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또 코인베이스의 XRP 재상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리스트가 이때다 싶었는지 아주 공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제 규제 명확성이 생겼으니까 코인베이스는 XRP를 재상장하는 걸까? 이렇습니다. 비트코인리스트는 LBRY 사건에서 2차 보유자가 판매하는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사의 발언이 나온 만큼 코인베이스는 XRP를 재상장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인용하면서 재상장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는 공식적으로 XRP를 상장 폐지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없다. 리플 소송에 따라서 소송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상폐를 한 것이다. 따라서 코인베이스는 이론적으로는 언제든 XRP를 재상장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위험평가 기준을 준수할 것이다. 물론 이번 LBRY 사건 재판에서 나온 멘트로 인해서 미국 최대 규모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XRP를 재상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아마도 소송 리스크를 고려할 때 리플 소송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LBRY 사건 재판 과정을 계기로 코베 재상장 기대감이 커진 것은 분명하고 그럴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바라볼 여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부분을 언급하면서 살짝 발을 빼는 모습도 함께 보인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런 상황에서 코인베이스 주변에 되게 재미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와 관련된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규제 당국의 브로커 딜러 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런 게 이 집단 소송 원고 측의 주장이었는데 이걸 아예 기각시켜버린 겁니다. 이 소송이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된 게 2021년이었는데 코인베이스가 SEC에 등록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 79개를 판매했다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코인베이스 사용자 계약 조건과 완전히 모순된다라면서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미등록 증권 판매 이슈와 관련해서 코인베이스가 일단은 짐을 던 만큼 LBRY 사건과 맞물려서 리플 재상장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리플 소송이 마무리 국면에서 이제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코인베이스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상장을 단행할까? 그건 사실 여전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송 리스크가 잘 마무리되고 코인베이스 재상장도 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머니그램 등 원래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던 기업들과도 전폭적인 관계 더 강화하고 이런 상황들 머지않아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요즘 국내에서는 증권형 토큰 이슈가 한창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들 가운데 과연 증권형으로 분류되는 토큰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게 핵심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 금융당국이 다음 주에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목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성이 인정된 코인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어서 이게 증권사 등 기성 레거시 금융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 기회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증권성 토큰으로 인정된 범위에 따라서 밥그릇을 완전히 뺏겨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려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형 토큰으로 규정되면 상장 폐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기도 했는데, 여기서 상장 폐지는 해당 토큰의 거래 통로가 막히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증권거래소나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들 중 일부가 증권형 토큰으로 최종적으로 분류가 되면 이건 증권거래소나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돼야 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일 뿐, 역시 결과적으로 새로운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닥사 입장에서는 현재 상장된 코인 중에 증권형 토큰 없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하면서 일단은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상황인데,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닥사와 유사한 형태인 민간협의체 STO 얼라이언스가 등장한다라고 하니까 국내에서도 디지털 자산 판매권을 둘러싼 이 나름의 춘추 전국 시대가 조만간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빅테크 실적 쇼크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다소 조정받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옵션 만기 일정과도 하필 겹치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데, 여러 소식들 잘 챙기시면서 전략적인 대응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